히말라야 산맥 아래 해발 3,800m, 바람조차 조용한 셰르파 마을에서 나는 태어났습니다.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느리고 조용하게 흘러갑니다. 하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빠르게 그리고 혼란스럽게 지나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건 내가 16살 되던 해였습니다. 그날 아침 나는 어머니와 함께 곡물 창고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마을 회관에서 돌아오셨고 아무 말 없이 내 어깨에 손을 얹으셨죠. 그 따뜻하지만 무거운 손길 하나로 나는 알아차렸어요. 결혼이 정해졌다는 것을요. 하지만 나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단 한 명의 남자가 아니라 형제 3명이었습니다. 가장 큰 형 텐징은 25살, 강하고 조용한 성격이었죠. 둘째 남편인 파상은 18살, 말이 많고 웃음이 밝은 사람이었고 막내 남편 린체는 겨우 6살이었어요. 그의 손엔 나무로 만든 작은 장난감이 들려 있었고 그 아이는 내게 누나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나는 이 상황이 얼마나 이상하고 복잡한지도 모른 채 그저 부모님의 결정이니까 따라야 한다고만 생각했어요. 우리 마을에서는 한 여자가 형제 3명과 함께 사는 것이 가난한 땅을 나누지 않기 위한 지혜라고 여겨졌으니까요. 사랑이라는 감정은 그 당시 나에겐 너무 낯설고 멀게 느껴졌습니다. 결혼은 감정보다 생존에 가까웠고 나는 그 생존의 틀 안에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날 나는 선택하지 않은 길 위에 3명의 남편과 함께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 길이 나를 울게도 단단하게도 만들 것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지금 나는 그 시절을 회상하며 여러분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왜 이런 결혼이 생겨났고 그 안에서 나는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그리고 시간이 흐른 지금 나는 과거의 나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은지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결혼은 사랑의 결실이라고. 하지만 우리 셰르파족에게 결혼은 때때로 사랑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높은 산 속에서 살아갑니다. 눈 덮인 계절이 1년의 절반 이상이고 자연은 언제든 사람을 삼킬 수 있을 만큼 거칠죠. 이런 곳에서 생존은 개인의 감정보다 가족 전체의 안정을 우선시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보다는 함께 버틸 수 있는 사람인가, 가문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인가가 더 중요했죠. 우리 마을에서는 형제끼리 한 명의 여자를 아내로 맞는 형제 공동 결혼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어요. 그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땅이 적고 나눌 수 없으니까요. 형제들이 각각 따로 결혼해 가정을 꾸리면 땅은 갈라지고 힘은 약해지고 결국 모두가 가난해집니다. 그렇기에 부모님은 고민 끝에 나를 형제 셋과 결혼시키기로 한 겁니다. 그건 나를 위한 선택이라기보단 우리 집안 전체를 위한 결정이었죠. 나는 어렸기에 그 결정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압니다. 그때 어른들은 사랑보다 지속 가능성을 택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결혼이 아프지 않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매일 같은 지붕 아래서 아내라는 역할을 해내야 했던 나는 무수히 많은 밤 조용히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결혼이 사랑과 같을 수 없는 세상 속에서 나는 나만의 감정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나의 내면에서는 작은 저항이 시작되었어요. 마치 겨울눈 밑에서 자라나는 봄꽃처럼. 내가 처음 새 남편과 함께 산다고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감정은 두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나는 궁금해졌어요. 왜 우리 마을, 아니 셰르파족은 이런 결혼을 선택하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단순히 가난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자연, 지형, 그리고 공동체의 생존 방식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습니다. 히말라야 지역은 땅이 척박합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도 집을 지을 공간도 부족해요. 만약 4명의 형제가 모두 각각 결혼한다면 한 집이 4채로 나뉘고 그만큼 땅도 찢어져 나갑니다. 결국 땅은 점점 작아지고 모두가 살아갈 수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또한 겨울에는 눈 때문에 마을이 고립되고 한 가족이 힘을 합쳐야만 겨울을 견딜 수 있습니다. 이때 3명의 형제가 한 여자를 중심으로 같은 집에서 사는 것은 협동의 상징이자 생존의 전략이었습니다. 어릴 적 나는 이런 이야기를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말했어요. 가난해서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서야. 그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재미있는 건 이런 결혼은 단지 셰르파족만의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티베트 일부 지역, 네팔 북부의 니인바족도 형제 공동 결혼을 했고 그 목적은 언제나 하나였습니다. 땅을 나누지 않는 것, 그리고 가문을 유지하는 것. 하지만 이 방식은 여성에게 많은 희생을 요구했습니다. 한 여자가 3명의 남편의 기대와 역할을 감당해야 했으니까요. 때로는 한 명이 질투했고 또 한 명은 침묵했으며 막내는 늘 어중간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나는 누구의 아내인지 누구에게 기대야 하는지 늘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조 안에서 나름의 질서가 있었고 그것이 우리 공동체를 오래도록 유지시켰던 것입니다. 결혼식은 마을에서 가장 추운 날에 열렸습니다. 모두가 빨간 천을 두르고 기름에 절인 버터차를 나눴죠. 사람들은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지만 나는 웃지 못했습니다. 그날 내 마음속엔 세계의 시선이 얽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나는 남편들이 사는 작은 돌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이 거의 꺼진 방 안. 3사람은 다른 구석에 앉아 나를 바라보고 있었죠. 가장 큰 남편 텐징은 묵묵히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따뜻했지만 무언가를 강요하는 듯한 무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고 그것이 나를 더 긴장하게 만들었어요. 둘째 파상은 밝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괜찮아, 팬만한 너랑 친구처럼 지낼 수 있어. 그의 말은 친근했지만 그 웃음 속에 불안한 흔들림이 느껴졌어요. 그는 형과의 관계를 의식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막내 린체는 조용히 구석에 앉아 장난감을 만지작거리며 나를 힐끔힐끔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은 아직 아이였고 나를 누나로 바라보는 눈빛이었죠. 그 밤 나는 3사람의 시선을 받으며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내가 되었지만 누구의 것도 아닌 그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얽혀버린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밤 이후 3사람과 나 사이엔 보이지 않는 선이 생겼습니다. 누구도 먼저 다가오지 않았고 나는 조용히 그 사이에 앉아 모든 것을 삼켜야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결혼 생활은 시작됐습니다. 사랑 없이, 규칙 없이. 하지만 매일 서로를 의식하며 살아야 했죠. 린첸. 그 아이는 6살이었고 결혼식 날에도 내 손을 잡은 채 누나 오늘 예쁘다라고 말했어요. 그 말이 귀엽게 들리기도 했지만 동시에 마음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결혼이라는 단어는 그 아이에게는 아직 놀이였고 나에게는 현실이었죠. 우리는 한 지붕 아래 살기 시작했지만 린체는 나에게 단 한 번도 아내로서 말을 건 적이 없습니다. 그는 나를 늘 조심스레 피했고 밥을 먹을 때도 항상 한 발자국 떨어진 자리에 앉았죠. 나는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이 결혼은 너무 빠르고 무거운 일이었을 거라고. 그래서 기다렸어요.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편해지겠지? 나를 누나가 아닌 아내로 받아들이게 되겠지? 하지만 시간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린체는 점점 더 멀어졌고
어느 날은 내 앞에서 갑자기 울기까지 했어요. 나는 팻마 누나랑 결혼하기 싫어. 누나는 엄마 같아.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나는 어린 시절을 빼앗아간 존재일지도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날 이후 나는 린첸에게 아내의 길을 포기했습니다. 그저 따뜻한 누나로 남기로 했습니다. 그 선택이 맞았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 그게 그 아이와 내가 서로 버틸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형제들 간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것이었어요. 한 명은 나를 피해 다니고 한 명은 나에게 기대고 또 한 명은 그 사이에서 조용히 나를 관찰했죠. 이때부터 우리는 부부라기보다 균형을 잃은 퍼즐처럼 서로를 맞추기 바빴습니다. 그리고 곧 더 큰 갈등이 우리를 덮쳐오게 됩니다. 둘째 남편 파상이 예상치 못한 감정을 고백하게 되거든요.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겨울날이었습니다. 바람이 매섭게 불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소리만 들리던 조용한 아침. 나는 텐징을 위해 보온 주머니를 꿰매고 있었고 파상은 구석에서 나무를 깎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파상이 다가와 조용히 내 옆에 앉았습니다. 팻마, 혹시 나는 그냥 형의 그림자야? 그 물음에 나는 당황했습니다. 그는 내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나는 항상 너랑 말도 잘 통하고 웃음도 나눴는데 왜 너는 늘 텐징만 먼저 보는 거야? 그 말은 마치 내 가슴을 꾹 눌러버리는 듯했어요. 나는 그 순간까지도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파상은 달랐던 거죠. 그날 밤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나는 내가 나를 남편으로 봐주길 원해. 그 말 한마디에 나는 눈을 감아야 했습니다. 내가 누구를 향해 마음을 열면 세 사람 중 누군가는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으니까요. 하지만 파상의 감정은 점점 깊어졌고 텐징은 그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텐징은 말없이 파상의 도끼를 들어 벽에 세게 내리쳤습니다. 그 순간 집안의 공기가 얼어붙었고 린첸은 조용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건은 우리 집안의 첫 번째 큰 균열이었고 그 후로 우리는 서로를 의식하며 말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 역시 마음속에 조용한 죄책감이라는 불씨를 안게 되었습니다. 나는 누구의 편도 들지 않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모두를 외롭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어느 날 아침, 나는 혼자 마당에 앉아 눈을 보고 있었어요. 눈은 조용히 쌓이고 있었고 세 사람은 각자의 방에 들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지금 사랑을 받고 있는 걸까? 텐징은 묵묵히 나를 돌봤습니다. 아픈 날엔 약초를 끓여주고 농사일이 힘들면 대신 짐을 들어주었죠. 그는 말은 없었지만 행동으로 책임을 보여줬습니다. 파상은 자주 웃고 말을 걸었습니다. 나를 향한 마음을 숨기지 않았고 때때로 나를 위해 작은 목걸이도 만들어주었죠. 그의 감정은 뜨겁고 순수했어요. 린첸은 여전히 조용했고 나를 누나라고 불렀지만 함께 눈사람을 만들고 손을 잡고 장난을 치며 웃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세 사람 모두 나에게 나름의 방식으로 다가오고 있었고 나는 그 안에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나는 아내이기 이전에 이 가족의 중심이자 이들이 감정을 투영하는 거울이구나. 사랑이라는 감정은 꼭 달콤하거나 드라마틱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론 조용히 쌓이는 눈처럼 행동 속에, 시선 속에 숨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문제는 내 마음이 어디에도 닿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들의 감정을 느끼면서도 정작 나 자신의 감정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매일 누군가의 기대를 맞추고 누군가의 질투를 조심하고 누군가의 상처를 안아주다 보면 결국 나는 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순간 나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팻마야, 너는 너로서 살아가고 있니? 그리고 그 질문은 내 마음속에서 하나의 결심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날은 새벽부터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고요한 마을, 하얀 침묵. 나는 조용히 두꺼운 외투를 꺼내 입고 신발끈을 조심스럽게 묶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텐징도, 파상도, 린첸도. 그 누구도 모르게 나는 혼자만의 길을 걷고 싶었어요. 집을 나설 때 마당에 놓인 작은 돌탑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가족의 기도와 기억이 쌓여 있던 그곳. 나는 속삭였어요. 잠시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 그리곤 발목까지 잠기는 눈속을 걸어 산 너머 말없이 흐르는 계곡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곳은 어릴 적 어머니와 함께 소를 데리고 갔던 들판. 그리고 내가 혼자 울었던 첫 장소. 나는 그 자리에 앉아 하얀 숨결을 토하며 울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지만 정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눈만 계속 내렸습니다. 손은 얼고 입술은 갈라졌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어요. 나는 알게 되었어요. 도망치는 것도 용기라는 걸. 그리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 없이는 누구의 아내로도 누구의 엄마로도 살아갈 수 없다는 거려. 하지만 산 아래로 내려가는 길은 이미 눈으로 덮여 있었고 나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려왔고 눈길을 따라 걸어온 사람은 타상이었습니다. 그의 눈은 걱정으로 가득했고 숨을 몰아쉬며 말했어요. 너무 늦지 않게 찾을 수 있어서 다행이야. 그 말에 나는 말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눈보라가 잠시 멈춘 어느 날 나는 혼자 마을절로 향했습니다. 가장 높은 언덕 위에 자리한 작은 사원. 그곳엔 나이 많은 스님 한 분이 조용히 계셨죠. 어릴 적부터 나는 그 스님의 눈빛을 무서워했어요. 모든 걸 꿰뚫는 듯한 조용한 위엄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날 나는 그 눈빛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팻마야, 너는 스스로를 너무 오래 놓고 살았구나. 그분은 내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조용히 차를 따르며 말을 이어갔어요. 너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애썼고 형제들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 했지? 하지만 너는 단 한 번도 너 자신에게 물어보지 않았어. 나는 정말 괜찮은가라고. 그 말에 나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목구멍이 꽉 막히는 느낌. 마치 내가 나를 등지고 살았다는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어요. 부처님도 말씀하셨지? 고통은 집착에서 오고 자유는 나를 알아보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그날 나는 처음으로 이 결혼이 나의 잘못이 아니며 내가 감정을 느끼는 것도 죄가 아니라는 걸 조금은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도 누군가를 외면하고 싶었던 감정도 모두 자연스러운 것이며 그것은 나의 인간다움이라는 것을요. 스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제 어느 쪽으로도 완벽할 수 없어. 그러니 이제는 너의 진심을 따라가 보렴. 나는 그 말 한마디를 가슴에 안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완벽한 아내를 연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절에서 내려온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파상과 마주 앉았습니다. 작은 등불 하나 켜놓고 뜨거운 버터차를 나누며 말없이 시간을 흘려보냈죠. 한참 침묵이 흐른 뒤 나는 조용히 말했어요. 파상아, 나는 내 마음을 모른 척했던 게 아니야. 그냥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거야. 그 순간 파상은 고개를 푹 숙였고 입술을 떨며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나도 알아. 하지만 나는 너를 사랑했어. 그리고 지금도 사랑해. 그 말은 따뜻했지만 동시에 너무 아프게 들렸습니다. 나는 그의 마음을 받아줄 수 없다는 걸 알았기에요. 나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말했어요. 나는 지금 누구의 사랑도 온전히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 내가 나를 먼저 알아가야 해. 그 말에 파상은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조용히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말없이 내 앞을 떠났어요. 그 밤 나는 혼자가 되었고 그 외로움은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누군가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내 마음을 그대로 인정해도 괜찮다는 걸 처음으로 배운 순간이었죠. 그 후 파상은 말수가 줄었고 우리 사이엔 이전보다 더 조용한 벽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 벽은 서로를 미워하는 벽이 아니라 존중의 벽이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서로를 놓아주는 연습을 시작한 거였어요. 우리 집의 새 남편은 피를 나눈 형제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같은 방에서 자고 같은 밥을 먹고 같은 겨울을 함께 견뎠던 사람들. 그들 사이엔 묵묵한 믿음과 이해가 있었고 때로는 말없이도 서로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사이였죠. 하지만 내가 그 형제들 사이에 아내라는 존재로 들어간 순간 그 믿음에는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은 형제 간의 우애보다 훨씬 복잡했어요. 형제애는 함께 나누는 것이지만 사랑은 독점하고 싶은 감정이었기 때문이에요. 텐징은 묵묵히 책임을 지려 했고 파상은 진심을 표현하려 했고 린체는 여전히 혼란스러워했어요. 나는 그 사이에서 늘 조심스럽게 균형을 맞춰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감정은 나뉘어지지 않았고 결국엔 어느 한쪽이 상처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날 텐징이 내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형제 사이는 예전 같지 않아. 넌 그럴 의도가 없었겠지만 이 결혼은 우릴 다르게 만들었어. 그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나는 누구보다 이 가정을 지키고 싶었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존재 자체가 균열의 시작이었던 거죠. 그날 밤 나는 생각했습니다. 진짜 가족이란 무엇일까? 피로 이어진 관계? 아니면 서로를 놓아줄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나는 조금씩 이 결혼의 본질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이건 사랑을 위한 결혼이 아니라 구조를 위한 선택이었다는 것. 몇 해가 지나고 내 아들 로첸이 20살이 되던 해 그는 조용히 내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형이랑 같은 여자를 아내로 맞아도 될까요?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순간 과거의 내가 떠올랐습니다. 16살의 팻마. 눈 덮인 밤에 마음을 삼켜야 했던 그 소녀. 로체는 맑은 눈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여자를 같이 좋아해요. 그리고 어릴 적부터 아버지들과 어머니처럼 함께 살아온 모습이 자연스럽게 느껴졌어요. 그 말은 나를 더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내가 그 구조 속에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내가 스스로를 얼마나 놓아야 했는지, 그 아이는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나는 조용히 물었어요. 로체나, 너는 진심으로 그녀의 마음을 생각해 본 적 있니?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그 마음의 무게를
겪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겠죠? 그날 밤, 나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한쪽은 전통과 공동체의 질서, 한쪽은 한 여자의 삶과 감정. 내가 어릴 때 아무도 내 마음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내 아들에게는 그 질문을 남기고 싶었어요. 사랑이 구조를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돼. 사랑은 선택이어야 해. 다음 날, 나는 로첸과 그녀를 불러 처음으로 이야기를 들어주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어요. 저는 로첸 한 사람만을 좋아합니다. 그 말에 나는 안도와 함께 묘한 씁쓸함을 느꼈어요. 다행이라는 생각과 동시에 과거에 내가 결국 이 구조를 멈춘 첫 번째 사람이 되지 못했다는 조금의 아쉬움도 들었죠. 하지만 그날 나는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과거의 나처럼 침묵하는 여인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말할 수 있는 어른이 되겠다고요. 시간은 흐르고 세상은 조금씩 변했습니다. 마을 아래에도 이제는 도로가 생기고 휴대전화가 터지며 젊은이들은 도시로 나가 다른 방식의 삶을 꿈꾸게 되었죠. 셰르파족의 형제 공동 결혼도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땅을 나누지 않기 위해 형제가 한 여자를 아내로 맞는 모습은 점점 드물어졌고 정부와 교육기관도 이 전통을 구시대적이라며 자연스럽게 사라지도록 유도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 전통 후회하시나요? 저는 잠시 생각한 뒤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그 안에는 고통도 있었지만 지켜야 했던 이유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건 단순한 풍습이 아니라 한 세대가 생존을 위해 만든 지혜였고 서로를 희생하면서도 지켜낸 공동체의 방식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사랑도 결혼도 더 이상 구조나 책임만으로 정의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누군가를 소유하려는 결혼보다 서로를 존중하고 지켜주는 관계로 나아가야 하니까요. 나는 여전히 3명의 남편과 살고 있지만 그들 모두는 나를 하나의 개인으로 대하기 시작했고 우리는 이제 과거처럼 역할을 나누지 않으며 각자의 길을 존중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건 아주 천천히 변한 일이었고 서로 수많은 대화를 나눈 끝에 얻은 관계였습니다. 나는 과거를 부정하지 않지만 그 과거를 다음 세대에게 그대로 물려주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도 젊은 여인들이 나에게 찾아와 인생의 방향을 물을 때면 나는 꼭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내가 선택할 수 있어야 해. 그리고 그 선택을 위해 먼저 너 자신을 꼭 알아야 해. 이제 나는 50세. 여전히 같은 집, 같은 마을에서 3사람의 남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어떤 날은 텐징이 나무를 패고 어떤 날은 파상이 시장에서 음식을 사오고 린체는 마을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여전히 서로 다른 공간에 머물지만 더 이상 불편하거나 어색하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누가 더 사랑을 받았는지 비교하지 않고 누가 더 남편다운지를 따지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했고 한때는 얽히고 때로는 상처도 주었지만 그 모든 과정을 지나 지금은 조용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아내이기도 하고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 내 삶을 주도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 삶은 나에게 너무 많은 질문을 던졌지만 그 질문 하나하나가 내가 나를 찾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일까? 희생은 어디까지가 건강한 걸까? 가족이란 과연 함께 사는 사람들일까? 아니면 서로를 지지하는 존재일까?
나는 아직도 완벽한 답을 모르지만 적어도 확실한 건 하나 있어요. 나를 이해하려는 용기 없이는 어느 관계도 진짜 행복할 수 없다는 것.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이 만약 누군가의 딸이라면, 누군가의 연인이라면, 혹은 자신의 길을 찾고 있는 중이라면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은 누구의 허락도 필요하지 않아요. 나는 여전히 세 사람의 아내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안에 갇혀있는 여인이 아닙니다. 이제 나는 나 자신으로 살기로 한 여자입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16살의 팻마처럼 가족을 위해 사랑을 접고 세 사람의 아내가 되는 삶을 받아들였을까요? 아니면 그 구조에서 벗어나 자신의 감정을 따라 다른 삶을 선택하셨을까요? 이 질문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누구의 선택이 옳다, 그르다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선택을 직접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강요가 아닌, 두려움이 아닌, 진심으로 하고 싶은 삶.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진짜 이유가 아닐까요? 만약 지금 당신도 어떤 갈림길 앞에 서 있다면 부디 자신의 마음을 조용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며 어떤 감정이 드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혹시 당신도 누군가의 딸이자 누군가의 연인이자 한 명의 여성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저는 당신의 목소리를 진심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이 전해질 수 있도록 큰 힘이 됩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어쩌면 지금 당신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